부동산을 투자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안 사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폭탄 돌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다가 집안에 냈는데 한순간에 싹 날려요. 더 잃을 수도 있죠. 오늘의 주제는 미래학자의 투자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으면 부동산 시장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막 부동산 집값, 부동산 집 안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죠. 네. 맞죠? 네. 지금 그 의견은 여전히 일단 단답형으로 동일한가요?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부동산의 대세적인 제가 변화들도 얘기하고 했지만 일단 그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주식시장의 위험이나 뭐 이런 위험 똑같으니까 이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내가 꼭 사야 되는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해가 크고, 왜냐면 주식은 사실은 유동성이 그래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팔 수 있단 말이죠. 손실을 손절매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손절매가 안 돼요. 왜냐면 팔리지를 않으니까 유동화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큰 충격일 때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크죠. 당분간은 어쩌든지 간에 부동산이 오를 때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가능하면 안 사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1, 2년도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향후 1, 2년 동안은 박사님은 집값 하락론자 쪽에 속하는 거겠네요. 1, 2년 동안. 아니요. 하락이라기보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물론 일부는 하락할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러나 거래 자체도 상당히 그 위축될 거다.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사시라 사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취자분들이 아마 곧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코로나 전국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2, 3, 4월을 봤어요. 사람이 이동이 안 되니까 주택 거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뭐 청약이나 이런 거를 뭐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2차, 3차가 오고 경제가 위축되고 리세션이 오면 주택 거래 자체가 현저히 줄겠죠. 그럼 줄면 사실 투자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결국은 내년 말까지 리세션이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 리세션이 오면 미국이 보통 리세션의 평균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18개월이에요, 최장. 그게 리세션이 기간이거든요. 이 말은 최장 기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18개월 정도까지 리세션 갈 수 있다. 근데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최소한 리세션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더 길었어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 내년 말에 리세션까지 간다, 빠져나온다 그러면 한국은 내후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리세션 국면이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게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어떤 막 자본에 의해서 부동산이 뭐 급등하는 지역은 굉장히 미미할 거고 된다 그래도 투기적 속성이 많을 거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오르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뭐 이런 수준이 될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거꾸로 거래가 안 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겠죠. 비율상으로도.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대선까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 기조를 유지하죠. 현 정부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전국이 왔는데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의 투기 붐을 잡기 위해서 법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이 규제가 그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풀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개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혹은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은 실질적인 뭐 중산층에 대해서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에 대한 뭐 유연한 정책 뭐 이런 거 뭐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뭐 실시는 안 됐지만 뭐 아무리 많아야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풀었다고 해서 부동산이 이런 국면에서 뭐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정부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뭐 이전 정부처럼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절대 할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혀 건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쓰니까 그 기조가 대선 때까지는 갈 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년 말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와 내년을 보면 최소 2년은 정부의 규제적 측면이나 시장의 측면이나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부동산이 가격이
투자적 수익, 즉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보유하고 뭐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차포 다 떼고 실제 다 빼고 손에 쥘 수 있는 걸로 보면 올라도 절대 이익이 아니라 손해죠.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시장은 조심하시는 게 위험하죠. 그럼 부동산 투자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 그렇죠. 소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그리고 나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내가 주거 목적이고 하나는 투자죠. 왜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에 많이 몰렸냐면 집이라는 어떤 그런 안정성도 있지만 대체 투자차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만한 수익률이 없다 이래서 산 거거든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변동폭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어쩌면 똑같이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당분간 대체 투자처로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주식이 더 낫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리스크가 있지만 변동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주식은 예를 들면 세금을 내지만 부동산은 수익이 10% 나도 제가 이제 다른 책에도 표현했는데요. 사실 편법을 제외하면 실제로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의 세금들 있잖아요. 수수료. 맞아. 네, 이런 걸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한 5년 뭐 이상 보유한다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내가 살 시점보다 30-40% 이상 나야 그나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래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그럼 13억이 됐어요. 예. 본전이에요? 본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 3을 벌었는데? 살 때의 세금도 있고 팔 때의 세금이 있고 중요한 거는 보유할 때 뭐가 있어요. 대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은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목돈을 넣어요. 60%를. 근데 그 60%는 생산을 못하는 돈이에요. 만약에 내가 60%를 인덱스에 넣어놨으면 얘가 2%든 3%든 가면 그 자체도 수익을 내는데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넣어야 돼요. 손실을 내는 거. 살 때 팔 때 세금이랑 그걸 보유했을 때 기회비용 이거 다 합치면 이게 10억을 넣었을 때 그 3, 40%는 3, 4억이면 이게 3,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은행 이자까지 다 합치면. 그리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내 돈 자본금을 넣었는데 그 자본금이 전혀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뭐 주식시장에서 10% 20%가 아니라도 연간 3% 2% 아주 낮은 수익 아주 안전한 것을 넣어놨으면 걔가 그 정도라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1년에 2-3% 본다 그러면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계산해도 이 돈은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10억이면 6억을 내가 자본을 넣었으면. 그럼 그런 것까지, 그것도 손실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별로 이득이 없어요. 최소 50% 이상 뛰어야 그나마 내가 이것저것 다 빼고 한 10% 정도 수익이 나죠. 적게는 부동산 거래 비용 줘야 되잖아요. 샀으니까. 취등록세. 취등록세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또 적지만 지방세도 내야 되겠죠. 똑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해요. 보유를 하면 보유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보유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매년 내는 거죠. 이번에는 또 기준 지가도 높였죠. 그러니까 더 늘어났죠. 거기다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자예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그게 뭐 좀 낮지만 그래도 2%가 돼서 3%가 돼서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넣었으면 그 자기 자본이 생산을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2-3%라고 보면 최소 2-3% 보면 내가 빌린 돈만 이자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전체 돈의 2-3%예요. 그러면 10억이면 1년에 2%씩만 하면 2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그게 1억이에요. 크네요. 크죠. 사실은 그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나서 팔 때는 세금을 더 내죠. 합치면 한 3억 그럼요. 될 수 있겠는데요?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뭐 하고 나면 사실은 내가 실질적인 수익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부동산을 부동산을 해서 거래를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장부상으로만 수익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그거 떼고도 수익이 1억 났더라도. 왜냐? 그 다음에 또 집 사실 거 아니에요. 더 비싼 집을. 그렇죠. 더 비싼 집 사야죠. 그렇죠. 평수는 낮출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돈이 또 대출해야죠. 또 대출하고 번 돈도 다시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역시 묶여있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해서 수익을 냈어요.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사거든요. 왜 이 뉘앙스 약간 폭탄 논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얘가 갑자기 하락을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2-3번 집을 사고 나서 계속 모아놓은 돈이 집안에 냈는데 한순간에 싹 날려요. 더 잃을 수도 있죠. 마셔줄 사람이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차액은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나는 더 작은 집으로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이게 남는 돈이에요. 번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면 문제는 그게 나중에 한계에 도달하거나 혹은 나중에 그게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두세 번은 분명히 돈을 번 게 맞아요. 그러나 한 번에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여하튼지 간에 한 1, 2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자가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위험성은 있어도. 폭탄 논리 같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결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부채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부동산 부채는 그럼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으로 왔는지 그 뭐 혹시 수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한 뭐 수치는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뭐 개인 부채가 얼마다, 그 안에 부동산 부채가 얼마다, 뭐 1,500조, 1,6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자금도 사실은 부동산 부채에 넣어야 되거든요. 엄밀히 보면 P2P 형식이잖아요. 네. 개인 간에 주고받은. 그렇죠. 그게 또 수백조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부채는 최소 2,000조가 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현재는. 뭐 금융위기든 부동산 버블 붕괴든 부채가 뭐 GDP 대비 몇 프로냐, 네. 혹은 규모가 뭐 몇 천억이냐, 뭐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꼭 부채가 뭐 많다고 해서 곧바로 터지진 않아요. 그게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무슨 조건이요?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부동산이든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회사채든 터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못 갚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는 규모의 수준이 전체가 뭐 예를 들면 몇십 프로가 못 갚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2008년 한 6, 7% 정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어요. 그러니까 갚을 여력이 현재 없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걸로 부동산이 버블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크긴 하는데 거의 뭐 예를 들면 한 90%는 안정적이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취약한 계층이 문제의 어떤 그 촉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예. 못 갚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못 갚는다라는 게 뭐냐? 이게 조건이 형성돼야 돼. 못 갚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이 하락한다. 단 부동산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은 폭락을 하면은요 순식간에 폭락을 해요.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하한가 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절반 정도 빠지는 거는 보통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주식시장을 폭락할 때 그것도 폭락의 규모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국에서 문제 위기를 만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고점 대비 70에서 75% 폭락해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들도 유럽발의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정도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투자 시장이 연결돼 있죠. 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국가들이 50% 정도 하락을 해요. 네, 그래서 75냐 50이냐 이 정도죠. 왜 그러느냐? 네. 쉽게 얘기해서 50% 정도 하락하는 것은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한 3, 4일 하락장 치면 그냥 50%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기간 안에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수많은 대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50% 정도에서. 그런데 자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3, 4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요. 처음에는 막 떨어지다 그 다음 주에는 뭐 근본적인 문제 뭐 이게 어떻게 이러다가 계속 빠지니까 그 속도가 있으니까 75%까지 빠지죠.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 요약하자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즉 3, 4일 안에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대폭락이 와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1, 2주 안에 대폭락이 오지 않아요. 부동산의 특징은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자산이에요. 바로 매매를 안 하는. 그 매매도 안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은 일본의 사례나 다른 사례를 보면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대전환, 일본 같은 경우 대전환이죠. 대전환이 있을 경우는 10에서 15년 동안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뭐 얼마가 빠졌다. 주택은 얼마 빠졌다. 사업은 얼마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가계부채 문제가 생긴 것은 원론적으로 못 갚을 상황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얘기하면 원금을 못 갚는 게 아니고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생길 때에 이제 채권이 부실화되죠. 그래서 은행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못 갚으면 자산을 회수해서 경매에 팔죠. 그래서 강제 매매를 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네. 자, 그러면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문제를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커졌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상업 영역의 부채가 지금 터져도 문제가 없을 상황의 규모다. 그러나 그런 촉발 사건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스로 터지지 않는다. 네. 미국의 회사채를 제가 처음에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주주를 얘기했던 것은 주식시장은 기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기업의 부채가 그게 회사채 부분이고 부실 부분이 그게 이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터져도 문제가 없는 상황의 규모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제가 경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도 이미 한국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게 전제예요. 가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거. 그거는 간단히 우리가 뭐 수치를 해보지 않아도 돼요. 네. 집을 산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맞벌이를 계속해서 돈을 계속 번다라는 수준이 됐을 때에 그나마 내가 힘들지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게 거꾸로 뭐냐면 가계부채가 맥시멈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데 왜 이게 안 터지냐?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서 100억, 200억을 은행에 나한테 빌려줬어요. 네. 그런데 무이자래요. 30년 동안. 안 터지죠. 저는 파산 날 일이 없어요. 원금을 다 까먹어도 파산 날 일이 없어. 이자를 안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내리면 규모가 얼마가 됐든 지금이 뭐 전세장 값이 2천조든 2천조로 하면 이게 4천조가 되든 5천조가 되든 안 터져요. 제로면. 근데 거꾸로 안 터지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이자 비용이 주니까 추가로 원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도 커지고 그래서 서서히 원금이 늘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초저금리니까 버티지만 어느 날은 오를까요? 영원히 저금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로로 내렸지만 제가 미국을 분석하면 연준이 제로로 내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게 짧으면 4년이에요. 그리고 길면 7년이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하게 돈을 퍼부으면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막대하게 엄청나게 제로금리까지 내려서 돈을 푸는 때는 워낙 이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시장에 쏟아져도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막 시장에 투여하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투여돼도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위기도 지나가고 하면 그때의 돈의 효과가 그때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제로로 내린 다음에 한 3, 4년 후부터 실제로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요.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돈이 투여돼서 인플레이션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때 그게 대략 미국 같은 경우는 3, 4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럽발 위기처럼 나오면 한 3년 됐거든요. 그럼 그만큼 연장이 돼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한 6, 7년 후에 연준이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번도 제로지만 한국이 이번에도 내렸지만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3년이냐 7년이냐 시기 문제. 그렇죠. 그뿐이죠.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면 다른 나라들은 자본 이탈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뭐 연준처럼 많이는 안 올려도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 부채가 더 올라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채는 더 늘리겠죠? 그리고 이자가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부채를 원금을 안 늘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기간 동안 초저금리 갈 때 사람들은 부채를 올리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면 터지죠.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도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7년 후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7년 동안 가계부채가 더 늘겠죠. 1년에 몇십 조씩 하게 되면 몇백 조가 또 늘어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터지면 더 크게 터지죠. 그게 하나. 두 번째. 두 번째로는 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소득이 없는 거죠. 경제위기 가서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그럼 완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부수로 보면 어떨 때는 부동산이 알아서 스스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것의 결정적인 게 정부의 규제예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고 저금리라도 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의 담보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담보 비율을 재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그 파는 물량이 나오면 그게 부동산의 영향이죠. 그런 어떤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특정한 사건이 자극을 하는 거죠. 이 요인이 작동하게. 이럴 경우에 이 사건은 예측할 수 없지만 루트는 반드시 이 루트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한국의 일자리는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GDP 경쟁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자리는 내 나이가 있어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하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다니는 기업이 잘 나가도 나는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하면 소득이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가 오를 것이냐. 그리고 아까 다른 뭐 그런 조건들을 살펴봐야지.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은
앞으로 오르든 어쩌든 상관없이 사실은 투자적 측면에서 아까 이제 세금 이런 거 다 계산해드렸잖아요. 뭐 은행이잖아. 그렇게 봤을 때 매력은 많이 상실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도.